이야기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30년 넘게 지켜온 올해 64 오정순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걸어 가게로 향하면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로 하루가 시작되죠. 떡볶이 국물 끓이고 튀김 기름 데우고 김밥 속 준비하는 일상이 30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큰딸 수진이는 결혼 후 대구로 내려갔고 작은딸 소영이는 최근에 결혼해서 서울 신혼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워낙 멀리 있다 보니 자주 못 봐도 이해가 되는데 소영이는 달라요.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맘 편히 못 보는 게 엄마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소영이 집으로 향했어요. 신혼부부가 뭘 아나 싶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네 집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모든 파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순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소영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말이죠. 작은 반찬통들을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타고 소영이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영이네 집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는데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복도로 들어오는 걸 보더니 서둘러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천천히 소영이네 집 문 앞으로 갔어요. 현관문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었지만 뭔가 어색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니까 소영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엄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하는 소영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오면 좋아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당황해하는 것 같았어요. 소영아, 방금 전에 문 앞에 누가 있었니? 물어봤더니 소영이는 금세 얼굴이 더 하얘지면서 아무도 없었는데요. 엄마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은 멀쩡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실이 평소보다 어수선했어요. 소파 위에는 신문지가 구겨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커피잔이 2개나 놓여 있었어요. 지훈이 것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소영이에게 물어보니까 지훈이가 아침에 커피를 2잔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훈이는 원래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소영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뭔 일 있니? 물어봤더니 소영이는 그냥 신혼 적응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죠.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어주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냉장고 안도 평소와 달랐어요. 맥주가 평소보다 많이 있었고 소영이가 안 먹는 안주류들이 보였어요. 혹시 지훈이 친구들이라도 다녀갔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소영이는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났어요. 지훈이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평소 같으면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면서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어색했어요.
얼굴도 피곤해 보였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훈이도 소영이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왔다고 하니까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는 하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지훈이랑 소영이 사이의 분위기가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농담도 했는데 오늘은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저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오래 있지 못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소영이도 지훈이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생긴 어머니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분식집 일을 하고 있는데 소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오늘 좀 힘들어요. 잠깐 놀러 가도 될까요?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소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게 줄어들었는데 오늘 전화를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저녁 시간에 소영이가 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는 걸 보니까 울었나 보더라고요. 뭔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소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운지 물어봤더니 지훈이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나가고 신혼인데 둘이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소영이 말을 듣다 보니까 지훈이가 최근에 성격이 많이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소영이가 뭔가 물어보면 귀찮다는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죠. 더 이상한 건 지훈이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확인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휴대폰만 보고 있다고 해요. 소영이가 누구한테서 온 거냐고 물어보면 회사 일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한다는 거죠. 엄마, 저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이런 고민을 해야 하다니 말이에요. 소영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지훈이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하면서 위로해줬지만 속으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소영이는 친정에서 자고 갔어요. 오랜만에 딸이랑 같이 자니까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소영이가 자는 걸 보니까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설명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아파트 앞에서 내려주는데 주차장에서 지훈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가 꽤 크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잘 안 들렸어요. 소영이는 지훈이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전 올라갈게요 하면서 서둘러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저는 잠깐 더 기다렸다가 지훈이가 전화를 끊는 걸 봤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지훈이가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이 잘 안 보였어요. 지훈이 차와 그 검은 차가 같이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걸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지훈이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장모가 와 있으면 인사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소영이만 챙기고 저는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는 모습도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에 있는데 소영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훈이가 오늘 밤에 야근한다고 해요. 또 혼자 있어야 해요 하면서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지만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소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까 밤새 울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면서 통장을 내미는 소영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통장을 받아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전세금 3천만 원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된 거니? 물어봤더니 소영이는 어제 확인했다고 해요. 며칠 전부터 지훈이가 계속 뭔가 바쁘다고 하더니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장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빌려주는 거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영이가 순순히 통장을 줬는데 이렇게 다 빼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영이 모르게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통장 내역을 보니까 지훈이 이름으로 송금된 기록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소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마지막에는 3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간 거예요. 소영아, 지훈이한테 물어봤니? 뭐라고 하던? 물어봤더니 소영이는 물어봤는데 지훈이가 회사 일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돌려줄 거라고 했다는데 언제 돌려줄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빼가다니 더군다나 그건 소영이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소영이가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쓰라고 해서 준 돈이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소영이가 울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지만 일단 지훈이한테 정확한 이유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급한 회사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지훈이가 돈을 빼간 날짜들이 좀 이상했어요. 대부분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이었거든요. 회사 일이라면. 보통 낮 시간에 처리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에 지훈이가 집에 왔을 때 저도 소영이네 집에 가 있었어요. 지훈이를 보자마자 통장 얘기를 꺼냈어요. 지훈아, 소영이 통장에서 돈을 뺀 건 알고 있지?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줄래? 지훈이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선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곧 돌려줄 거라고 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말하지 않았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훈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소영이랑 둘이 남았는데 소영이가 엄마, 저 뭔가 이상해요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최근에 자꾸 이상한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받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진다고 해요. 그날 밤 집에서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회사 일이라면. 왜 소영이한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이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새벽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간 게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후에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혹시 박지훈 씨 아세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제 사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지훈이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지훈이가 빚을 졌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빚인지 물어봤더니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진 거냐고 물어봤더니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훈이가 도박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훈이가 요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곧 갚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지훈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는데 뒤에서는 도박을 하고 있었다니. 더군다나 5천만 원이 넘는 빚이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대신 갚아주실 수 있나요? 그중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분식집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지훈이한테 꼭 연락하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갔어요. 명함을 보니까 사채업체 같았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지훈이가 사채까지 건드린 거였어요. 급하게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엄마한테 와야겠다고 했더니 소영이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와달라고 했어요. 1시간 후에 소영이가 왔는데 제가 사채업자들한테서 들은 얘기를 해줬어요. 소영이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도박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지훈이가 최근에 자꾸 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회사에서 급여가 늦게 나온다고 하거나 그리고 자꾸 이상한 전화를 받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나 보더라고요.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막막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지훈이를 찾아서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지훈이는 집에 안 들어왔어요.
소영이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지훈이는 오지 않았어요. 소영이는 밤새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소영이를 친정으로 데려왔어요.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분식집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3명이었는데 더 험악해 보였어요. 역시 지훈이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돈을 빌려간 곳이 다른 데더라고요. 지훈이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지훈이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어요. 소영이는 친정에 머물면서 불안해하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에 소영이네 옆집에 사는 윤금자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금자 씨는 70살이 넘은 분인데 오랫동안 아파트에서 경비와 미화원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아주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며칠 전 새벽에 이상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다른 여자와 복도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봤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젊은 여자였는데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자였다고 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돈 얘기였던 것 같다고 하세요. 그 여자가 지훈이한테 화를 내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사정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급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금자 아주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지훈이가 도박 빚만 진 게 아니라 다른 여자까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소영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머니, 그 일이 언제였어요? 물어봤더니 일주일 전쯤이었다고 하세요. 제가 소영이네. 집에서 이상한 남자를 본 것도 그 즈음이었거든요. 혹시 그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금자 아주머니가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지훈이가 이상한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걸 자주 봤다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훈이 차에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었는데 좀 험악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사채업자들이었나 싶었어요.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전에는 소영이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가신 후에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소영이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미 충분히 상처받고 있는데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 얘기하기로 했어요. 소영이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영아, 엄마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시작했어요. 금자 아주머니한테서 들은 얘기를 차근차근 해줬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엄마, 정말 그런 여자가 있었을까요?
소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금자 아주머니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소영이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지훈이 휴대폰에 잠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화장실에 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누군가와 연락하는 걸 들키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싶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눈치도 못 챘어요 하면서 자책하더라고요. 아니야, 소영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훈이가 숨기려고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면서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소영이를 속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소영이는 또 친정에서 잤어요.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갔는데 소영이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소영아, 잠 안 와? 물어봤더니 지훈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영이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어떤 사정이 있든지 부부 사이에는 솔직해야 한다고. 숨기고 속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엄마, 저 지훈이를 찾아서 직접 얘기해 볼게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소영이가 지훈이를 찾아서 얘기해 보겠다고 한 지 이틀 후였어요. 새벽에 갑자기 소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집에 가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엄마, 빨리 와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하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소영이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새벽 4시쯤이었는데 아파트 복도까지 가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119에 신고하고 가스공사에도 연락했어요. 소방관들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가스레인지 뒤쪽 연결 부분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건 그 연결 부분이 저절로 헐거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가스공사 직원이 말하기를 누군가 일부러 건드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지훈이가 집에 온 적이 있냐고 소영이한테 물어봤더니 어제 낮에 잠깐 들렀다가 갔다고 해요. 보험 서류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때 부엌에도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가스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서 온 거였죠. 그런데 금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혹시 고의로 한 건 아니냐는 거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지훈이가 보험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녔다고 해요. 그것도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혹시 지훈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가스를 샌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소영이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잖아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스가 샌 것과 지훈이가 집에 온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경찰이 조사는 해보겠다고 했어요. 지훈이를 찾아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소영이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지훈이가 정말 그런 일을 한 걸까요? 소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왔어요. 가스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훈이가 최근에 화재 보험을 추가로 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것도 보험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몇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정말 보험금을 노린 것 같았어요. 보험회사 직원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보통은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보험을 드는데 지훈이는 결혼한 지 몇 개월 후에 갑자기 보험을 늘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험을 들 때 지훈이가 자꾸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다고 해요. 특히 화재나 가스 폭발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보험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니까 지훈이가 계획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보험금을 노린 거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영이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영이한테 이 사실을 얘기해 줬을 때 소영이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엄마,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제 지훈이를 어떻게 믿어야 해요? 소영이가 울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일단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그날부터 소영이는 아예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혼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훈이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소영이가 친정에서 지낸 지 며칠 후 갑자기 소영이가 지훈이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집에서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면서 같이 가져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소영이가 혹시 노트북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노트북을 켜보니까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지훈이가 자주 쓰는 숫자들을 입력해 보니까 열렸어요. 지훈이 생일과 소영이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어요. 바탕화면에는 평범한 파일들이 있었어요. 회사 관련 문서들, 사진들, 음악 파일들. 하지만 소영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숨겨진 폴더가 있더라고요. 그 폴더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북마크가 수십 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도박 관련 프로그램들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지훈이가 얼마나 깊이 도박에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문서 파일들이었어요.
비독촉 메시지들을 캡처해서 저장해 둔 게 있었거든요. 사채업자들한테서 온 문자 메시지들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무서웠어요. 돈을 안 갚으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는 협박 메시지도 있었고, 지훈이가 사채업자들한테 보낸 답장들도 있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 파일들이었어요. 한 여자의 사진들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금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그 여자였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지훈이와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여행을 간 사진도 있었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건지 확인해 보니까 지훈이가 소영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즉, 지훈이가 결혼 후에도 계속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소영이는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된 신혼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도 저장되어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훈이가 그 여자한테도 돈을 빌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은 김미영이었고 지훈이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까 지훈이가 미영 씨한테 2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영 씨가 지훈이한테 언제 돈을 갚을 거냐고 계속 재촉하고 있었고 지훈이는 곧 갚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대화를 보니까 미영 씨가 정말 화가 난 상태였어요.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소영이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더 급해진 거였죠. 그래서 소영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도 그 때문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사채업자들한테 진 빚까지 합치면 총 7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소영이 전세금 3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지훈이가 보험금을 노린 거였어요. 가스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였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소영이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지훈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도박, 사채, 바람, 심지어는 살인 시도까지. 지훈이의 진짜 모습은 정말 끔찍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니 소영이가 자책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소영이를 안아주면서 위로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지훈이가 너무 잘 속인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지훈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노트북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는 자료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스 누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보험을 늘린 시점과 사고가 난 시점, 그리고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을 종합하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형사가 말하기를 지훈이에 대한 수배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관련된 사채업자들과 김미영이라는 여자도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이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모텔에 숨어 있다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경찰에 잡힌 후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지훈이는 2년 전부터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빚이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결혼을 앞두고도 도박을 멈추지 못했던 거죠. 김미영이라는 여자는 지훈이가 대학교 때 만났던 선배였어요. 지훈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관계가 계속된 건 지훈이가 돈 때문에 끊지 못했던 거였어요. 미영 씨도 처음에는 지훈이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빚이 너무 커지자 돈을 돌려받으려고 압박을 가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훈이가 더 궁지에 몰린 거였죠. 가스 누출 사건에 대해서도 지훈이가 자백했어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가스를 샌 거였다고 해요. 소영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지훈이는 소영이가 평소에 잠이 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스를 틀어놓으면 소영이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정말 끔찍한 계획이었어요. 다행히 소영이가 일찍 깨어서 가스 냄새를 맡고 신고를 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던 거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지훈이가 진 빚은 총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여러 사채업체에서 빌린 돈과 김미영 씨한테 빌린 돈을 합치면 그 정도였어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지훈이는 결국 사기, 횡령,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형사가 말했어요. 소영이는 지훈이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함도 컸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소영아,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제가 소영이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소영이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지훈이가 빼간 전세금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지훈이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였거든요. 형사가 말하기를 피해 금액을 되찾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지훈이가 가진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했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지훈이를 잡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던 거였어요. 경제적인 피해까지 복구해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훈이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소영이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소영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소영이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지훈이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트라우마가 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소영이도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전세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훈이한테서 되찾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어요. 그래서 소영이는 전세집을 포기하고 친정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처음에는 소영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34이라는 나이에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온다는 게 부끄럽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소영이한테 말했어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용기를 낸 거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분식집 일도 소영이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 시간에 함께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익혀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끔 도와주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금방 적응했어요. 소영이가 분식집 일을 도와주니까 손님들도 좋아했어요. 젊은 선생님이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더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소영이도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소영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아왔는데 딸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함께 TV도 보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소영이도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훈이 얘기만 나와도 우울해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소영이에 대한 평가가 좋았어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돌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소영이 선생님을 많이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처음에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딸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분식집도 예전보다 더 활기가 넘쳤어요. 소영이가 있으니까 젊은 손님들도 많이 오게 되었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금자 아주머니도 가끔 찾아와서 소영이를 격려해 주셨어요. 어려운 일을 잘 이겨냈다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 따뜻한 말들이 소영이한테 큰 힘이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소영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강해졌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67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건 모성 본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소영이와 함께 분식집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아오면서 외로웠던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딸과 함께 있으니까 든든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식집 단골 손님들도 저희 모녀의 이야기를 알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려운 일을 잘 이겨냈다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 따뜻한 관심이 정말 고마웠어요. 소영이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책도 읽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소영이의 꿈을 응원한다고 했어요. 분식집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두 모녀가 함께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이는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다행히 소영이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있을 좋은 일들만 생각하기로 했죠. 소영이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저의 노년도 딸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말이에요. 분식집에 다시 불이 켜지고 오래된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서민의 삶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되새겼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소영이와 함께 만드는 떡볶이, 김밥, 튀김들이 예전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함께 만드는 기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손님들도 맛이 더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자주 찾아주셨어요. 앞으로 저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영이는 더 좋은 선생님이 될 거고, 저는 딸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소영이의 꿈인 카페도 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였어요. 돈도 중요하고 안정된 생활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믿고 아껴주는 가족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세대에게 이런 강인함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용기를 말이에요. 67살의 나이에 이런 큰 사건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영이도 이런 시련을 통해 더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했어요. 저희 모녀는 이제 어떤 일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삶에도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